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의사 김재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긴 했는데 들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예. 마이크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판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가끔 이제 이렇게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지만 매번 올 때마다 저는 고민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하나라도 두 개라도 좀 얻고 갈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가뜩이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도 하나 알고 있다가 세상살이 살다가 하다 보면 또 잊어먹는 게 또 다반사고한데, 오늘은 그래도 두 개 이상은 알고 가셔야 평소에 잊어먹었던 거 하나 빼고 하나라도 더 남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회장님, 총무님도 또 조합장님도 어제 전화 많이 하시고 했다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2시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가끔 돌아다녀 보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강의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농가 사장님들이 무엇을 얻었을까 이렇게 몇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글쎄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기소침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좀 기록하시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한우 농가가 사료값의 상승이니 또 현 송아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한우만 키우는 것에 국한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바탕에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97년대에 생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소 다 하는 사람은 망가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더 잘 됐어요. 이런 굴곡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곡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또 너무 의기소침하는 것보다 또 나름대로 하는 이런 기회에 좀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휴양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제 자신도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우 농가분들도 이런 기회를 또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눠준 그 유인물을 보면서 하나씩 하면은 너무 재미없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때 이거 부분은 좀 알고 싶다 하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죠? 혹시 저랑 마주치셨는데 뭐를 오늘 좀 얘기 듣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요? 갈망되는 게? 예. 예. 예? 유튜브나 신랑 얘기해서 예. 제가 잘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아름아름 배운 거에 하다가 또 제가 젖먹어 잘못 시킬 수도 있는데 오늘 순차적으로 좀 잘해서 제 걸로 만들어 가려고요. 이렇게 되는 내용이 내가 그게 확실한 건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더 만들고 싶다. 그 중에 또 혼동되거나 좀 또 우리 박가 사장님하고 이게 의견 마찰을 해가지고 다투는 거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는
번식도 있고 네. 비육도 있어서 네.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나갔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소가 좋은 소는 밑소를 계속 둬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그래가지고 한 80개월, 90개월 돼서 나가면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한 60개월, 한 3산 정도에서 나가면 저희가 손해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다이어트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서 애를 다이어트 시켰는데, 다이어트 시키니까 또 등급이 좀 안 나와서 이제는. 다이어트 시킨다는 건 뭐를 다? 그러니까 소를, 예. 그러니까 번식할 때 너무 많이 주면 또 밑소로 했었을 때 다음번에 발전 같은 것도 또 밸런스가 잘 안 맞으니까 네, 네. 해서 또 배운 대로 제가 막 다이어트 시켰어요. 예. 그랬는데 조금 그게 저 금방 번식 얘기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잘못하는 거 제가 크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좀 주로 번식을 많이 하실 텐데, 번식하는 암소에 대해서 어떻게 먹여야 될지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배합사료는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인식이 있고, 볏짚이나 조사료는 좀 소한테 좀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집 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소들이 몸꼴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식우한테는 배합사료를 어느 정도 주고 볏짚을 어느 정도 주고 또 내가 라이르가스를 생산하든지 사게 되면 어느 정도를 줘야만이 이 소한테 정확하게 영양소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발정도 잘하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잘 성장하고 나중에 그 어미소가 나온 송아지한테 좋은 우유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를 잘 기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질 않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번식우는 우리나라 목장 상황상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 그룹을 져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관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첫째, 우리는 도다미기기 단계를 알아. 도다미기기 단계. 도다미기기 단계는 우리 사장님, 도다미기기 단계는 어떤 게 도다미기기 단계입니까? 잘 먹이는 거죠. 예? 잘 먹이는 거죠. 아니 그 시기가 있잖아요. 임신 후기야. 예, 임신 후기. 7개월. 예, 임신 7개월에서 분만시까지 도다미기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다미기기 단계 여기서 처음 듣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도다미기기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영향. 그렇지. 송아지한테 영향을 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모님 유튜브 많이 들으셨다면 나중에 태어날 송아지의 초유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 거야.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 그 송아지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잘 크게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것도 있지. 그렇지만 두 개. 하나는 뱃속에 있을 때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만이 그 송아지가 좋은 면역력이 있고 튼튼한 송아지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송아지가 태어나서 좋은 초유를 생산한 어미젖을 먹어야만이 설사하지 않고 건강한 송아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도다미기기 단계야. 그러면 도다미기기 단계 아닌 거는 어떤 단계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단계는 도다미기기 단계가 아니야. 그러면 도다미기기 단계보다도 도다미기기 단계가 아니면 도다미기기 단계가 배합사료나 볏짚이나 이걸 더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단계가 더 줘야 되겠습니까? 네?
자,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단데 먹이는 배합사료하고 볏짚의 양하고 그거를 1이라고 하자. 도다먹이기 단계에서 먹이는 배합사료하고 볏짚의 양을 2라고 하자. 1을 더 많이 먹여야 됩니까? 2를 더 많이 먹여야 됩니까? 예? 예? 상황을 봐서 애가 너무 되면 하고. 어쨌든 1단계보다는 2단계를 더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기죠? 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좋은 초유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도다먹이기 단계는 하려고 하고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좀 더 제가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임신해서 임신 7개월은 1단계라고 보는데 1단계라고 보는데 이때는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 수준의 단계로 관리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1단계나 2단계, 3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냥 다 비슷하게 오늘 아침에 사료 2kg 주고 저녁에 2kg 주고 볏짚 이만 정도 너네 넉넉하게 먹어라 하고 손 탁탁 털고 가는 경향이 많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사료값 비싸다, 볏짚값 비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이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울러 우리 조합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사료값 중에서 어떤 사료가 제일 쌉니까? 번식우 사료가 제일 싸요. 번식우 사료 싸요. 이 번식우 사료의 의미는 뭡니까? 번식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신후 사료가 제일 싼데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때까지는 그렇게 어미소가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사료값이 싼 거야. 왜? 원료가 수준이 영양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으로 또 충분하기 때문에 제일 사료값이 싼 거야. 그런데 이때 그 사료 수준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좀 많이 주거나 볏짚을 많이 걷게 되면 이때 다 과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과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의 소가 살이 찐지 정상인지 말랐는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그걸 말씀드리면 한도 없이 끌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동안에 우리가 과비를 시키는 게 이 우리나라 번식의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야.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 우리 집 송아지는 태어나면 보름이나 20일 되면은 송아지가 허여스런 노릇으로 순두부 백반처럼 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질문 오는 거야. 이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미소가 과비해가지고 어미소 안에 있는 우유에서 기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가 그 기름을 많이 먹게 돼가지고 변 색깔이 허옇게 노랗게 나오는 거다 이거야. 기름을 많이 먹으면 변이 지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원인은 어디 있느냐?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때 영양소 수준을 맞춰서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사료 주고 볏짚 많이 주고 하는 것이 과비로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많고 볏짚은 영양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영양소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 영양소를 따지면 배합사료의 영양소 수준은 70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사료 뒤에 보면은
TDN, 가소화 영양소 총량 70이라고 돼 있어. 그런 그 사료의 영양소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볏짚은 얼마인지 우리를 알아야 돼. 볏짚은 영양소가 없다고 그래. 그게 영양소가 없는 게 아니라 사료는 70이면 볏짚은 영양소가 35입니다. 그러면 사료 1kg하고 볏짚 2kg하고 영양소가 똑같은 겁니다. 수분을 뺀 상태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배합사료는 조금 주고 볏짚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 볏짚 진짜 실컷 먹게 하지, 어떤 때는. 그럼 살찐 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볏짚을 많이 줘가지고 과비가 된 거는 모르고 계속 사료를 갖다가 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볏짚을 2배를 많이 주면 사료를 1kg 주는 거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집은 곰포로 해가지고 내가 생산한 볏짚이니까 니네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먹으면 집집마다 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가 하루에 얼마를 먹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 많이 먹는 집은 15kg도 먹는 거 봤어. 하루에 볏짚을. 왜? 똑같은 거야. 비육소 그렇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수분 빼면 10kg 먹는 거하고 틀릴 게 없어. 수분 30%로 따지면. 그러면 볏짚이 10kg 먹었다 그러면 조금은 과할 수도 있지만 살에 5kg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양소의 가치가. 살이 찌겠습니까? 안 찌겠습니까? 찐다 이거. 이 살이 찌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에 배합사료가 살이 찌는 거하고 볏짚이 살이 찌는 거하고 기름기가 찐다는 것이 배합사료가 많이 찐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볏짚이나 풀을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기름이 더 많이 찝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혼동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서 지긋지긋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송아지가 15일에서부터 25일에 일어나는 변이 순두부 색깔처럼 기름기가 많은 송아지가 설사를 하거나 변이 질게 되면 그것은 어미소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기름이 많이 생산해서 그것이 젖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 뭐냐? 과비다. 과비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번식우한테 하루에 주는 배합사료 양 5kg 이상 주시는 분 계세요? 안 줄 겁니다. 아마 제가 봐도 안 줄 거예요. 많이 줘야 4.5kg고 그냥 3kg 내외나 좀 도다미기 할 때 4kg밖에 안 줘. 그럼 그 소가 어디서 살이 쪘냐? 물 먹어서 살이 쪘다니까. 아니고 볏짚이나 조사료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야. 마음대로 니네 먹어라. 소가 먹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 사료만 안 주면 니네 살 안 찌겠지. 아니다 이거야. 볏짚 많이 먹어도 살이 찐다. 제가 말씀드렸어. 영양소의 가치는 배합사료가 70이고 볏짚이 35라는 걸 우리는 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타박만 하지 말고 우리가 볏짚 먹는 양이 얼마인가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뺀 상태에서 이게 얼마 정도 먹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 대부분이 임신해서 임신 7개월에 많이 먹이는 게 문제야. 그걸 좀 줄여줘야 돼. 자, 왜 그러냐? 송아지가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 몇 킬로에 태어납니까? 일반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평균 30kg라고 보면 돼. 30kg. 송아지가 태어나면 30kg야. 임신해서 임신 7개월까지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커야 10kg고 보통 7kg에서 10kg밖에 안 돼. 걔가 하는 일이 별거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많이 주게 되면 이땐 살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때 과비한 오미소는 나중에 살이 쪘다고 잘 경험해 보세요. 평소에 살이 많이 찌고 배부른 애들 보세요. 그게 나중에 송아지 나면요, 송아지 크게 나올 것 같죠? 어떤 때 작게 나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뱃속에 우리가 준 사료하고 먹은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안에 돌덩이처럼 돼 있어. 돌덩이처럼.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커가는데, 성장하는데 이 돌덩이 대리석이 있는데 이거를 파고 넘어갈 수가 없어. 오히려 덩치가 크고 배꾸리가 큰 애들이 송아지가 작아. 그때는 많이 줘야 송아지가 크지를 않아. 언제 많이 줘야 되겠어요? 임신 7개월에서 분만할 때까지 줘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장에 있는 번식을 갖다가 세 그룹으로 나누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주는 그 소에 대해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일 낮은 수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고, 그거보다도 조금 올려줘야 될 단계가 임신 7개월에서 분만하는 단계고, 지금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언제냐면 송아지가 태어나서 이유하기 전까지, 송아지가 한 3개월 임신 분만해서 3개월 정도까지가 3단계야. 다시 말하자면 1단계보다도 2단계가 영양소가 더 필요하고 2단계보다도 3단계가 영양소가 더 필요한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자, 제 말이 틀렸나 한번 보세요. 뱃속에 있는 송아지가 태아라고 그러는데 임신 7개월에는 10kg가 됐다고 그래. 태어나면 30kg가 나와. 2달 동안에. 그러면 10kg인 게 30kg 되면 2달에 몇 킬로가 늘어났어요? 20kg 늘어났어. 2달에 20kg. 그러면 한 달에 10kg가 늘어났어. 송아지가 분명히 우리가 30kg 태어났다고 그랬어. 우리 농가에서 한 달 후에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잘 키우는 사람, 못 키우는 사람 다 차이가 나겠지만 정말 못 키워도 중 이상만 키워도 50kg는 돼. 안 재보셔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좀 잘 키우시는 분들은 몇 킬로 될까요? 60kg 돼요. 한 달 키우면. 거짓말이에요? 60kg 돼요. 그럼 한 달에 30kg 큰 거야. 30kg. 우리는 한 달에 10kg 크는 거 가지고 도다먹이기를 해서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달에 30kg 크는데 우리가 사료를 더 안 주고 볏짚을 더 안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 있어, 우리나라는. 이 3단계에서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설사에 우리는 시달려 있어. 송아지는 태어나면 설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를 많이 주면 설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가뜩이나 번식우는 송아지한테 젖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르게 돼 있는데 사료까지 설사한다고 사료까지 줄이니 더 마르는 거야. 더 말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농가에서 분만한 번식우가 한 2달 정도 되면 발정이 와야 되는데 발정이 안 온다는 거야. 발정이.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마른 소가 발정이 오겠냐 이거야. 마른 소 발정 잘 안 와요. 발정 잘 오는 놈이 있어요. 송아지 지질이 못 키운 놈. 송아지 빼리는 놈들. 그놈은 젖이 안 나오니까 발정도 잘 와. 시원찮은 놈들.
발정이 안 오게 돼 있어. 생리적 현상이 안 일어나. 왜? 송아지 설사한다는 이유로 사료를 줄이고 이러니까 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임신에서 임신 7개월에 과비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둘째, 뱃속에 있을 때 태아를 도담이기게 하면서 그게 면역력이 뛰어나게 하고 좋은 초유를 만들어내면 설사를 하더라도 결국 뭐 닌게로 놓고 막 이 깔아지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깁니다. 설사 질질질 하더라도 걔는 깡충깡충 뛰어다녀. 그럼 굳이 그렇게 어미소한테, 송아지 딸린 어미소한테 사료를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어. 이게 줄이면요, 물론 젖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덜 먹어가지고 송아지가 설사를 덜 하게 되는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료를 줄이게 되면 그 어미소에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살을 깎아가지고 우유를 만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질이 변해. 그러다 보면서 더 설사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우리가 배합사례하고 농후사례의 급여 체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니까 매년 해마다 과비로 인해서 송아지가 설사하고 잘 못 크고 문제가 되고, 번식이 안 되고, 번식이 안 되면 또 주사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강제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번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 발정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큰 메시지는 우리가 번식 후에 대한 그룹을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농장에 있는 소를 생각해 보자. 1단계에 있는 소들은 임신에서 임신 7개월이다. 2단계는 도담애기 단계에 있는 애들이다. 임신 7개월에서 분만 단계다. 3단계는 송아지가 딸려 있는 분만하고 분만 후 한 3달 정도 단계에다 송아지가 딸려 있는 단계다. 그것이 1단계보다는 2단계를 더 많이 줘야 되고 2단계보다는 3단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이유다. 왜? 아까 송아지도 3단계에서는 한 달에 30kg가 더 크니까. 그 몸이 많이 빠져. 그 몸이 빠지는 만큼은 최소한 보충을 시켜줘야 돼. 다시 말하자면 배합사료를 말한다 그러면 1단계에는 배합사료가 3kg 내외라고 그러면 2단계는 4kg 내외고 3단계는 5kg 내외 주셔야 돼. 거기가 조금 과비된다 그러면 1단계를 좀 더 낮춰 2.5kg로 낮추고 2단계를 3.5에서 4kg로 낮추고 3단계는 조금 많이 줘도 그때는 살이 찌질 않아. 왜? 어미소한테서 나오는 젖이 엄청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우유가 2리터 나오는 만큼 사료 1kg하고 똑같아. 일반적으로 어미소가 하루에 젖이 4kg 나오면 임신해서 젖 안 나올 때보다도 영양소가 배합사료를 얼마를 더 줘야 되냐면 2kg를 더 줘야 돼. 왜? 우유 2리터에 배합사료 1kg야. 영양소가. 그러니까 4리터 더 나오면 배합사료를 2kg를 더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미소가 너무 마르고 이러니까 번식 후가 발정이 안 오는 거야. 그거는 우리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어떤 아가씨가 자기 몸에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해. 안 먹어. 그러면 살이 말라. 그러면 그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번식구도요, 적당하게 분만하거나 사료 양을 어느 정도 줘야지 발정이 오게 돼 있죠. 그거를 안 주거나 줄이면요, 발정은 안 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발정이 와야 수정을 시키는데, 발정이 안 오면 수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발정이 안 오면요, 내가 못 봐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난소가 안 좋아져요. 이 3단계에서는요, 사료를 좀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안 줬을 때는요, 난소가 안 좋아져요. 우리가 밭에 뭐를 심으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뭐 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정을 오게 하는 데는 난소가 필요해요. 이 난소가 뭐냐면 발정을 오게 하는 요인이에요. 이게 쪼그라들어요. 뭐 때문에? 제대로 사료를, 배합사료를 제대로 안 줘서. 결국 얘기하면요, 발정을 오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배합사료예요. 배합사료예요. 배합사료를 줄여주면요, 발정이 안 와요. 그래서 발정이 안 오는 부분이나 우리 집에 번식이 잘 안 되는 부분에는 소가 과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배합사료를 신경 써서 좀 더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네. 중요해요. 제가 더워서. 그거와 아울러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들이 뭐가 계시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처녀소들이요. 처녀소들이, 암소들이 태어나서 8개월, 9개월, 10개월에는 발정이 잘 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작 수정시키려고 할 때 12, 3, 4 될 때는 발정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런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발정을 우리 사장님들이 안 오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안 온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이제껏 다 얘기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발정을, 내가 조금 전에 발정을 잘 오게 하는 거는 뭐가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합사료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말지만 어떤 처녀소가요, 8개월, 9개월, 10개월에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농가분들이요, 사료, 배합사료나 볏짚이 어느 정도 넉넉해요. 그러니까 발정이 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 한 1년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느끼시냐면, 야, 조금 번질번질하고 처녀소들이 살찐 것 같이 느껴져요. 다들. 그거는 파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로 거기 사모님하고 같이 이 사료 주는 부분은 주로 처녀소들이나 이런 거는 이 사모님들이 담당이야. 그러면 박가 사장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야, 저기 처녀소들, 암소들 있는데 말이야, 그게 너무 번질번질하고 살찌고 이러는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수정시켜야 되니까 사료 줄여? 명령이 떨어져. 확 줄여, 그것도. 그러니까 사료를 안 주거나 많이 줄인 거야. 거의 그 부분이. 그 발정이 안 오는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8개월, 9개월, 10개월, 12개월 그때는 우리가 주던 배합사료 양이 농장마다 다 틀리고 소 크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얘기는 못 했는데, 그 주는 양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
그때 많이 저기 오면. 또 너무 번질번질한 그때 좀 줄여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수정시키려고 그럴 때는 한 달 기간만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15개월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14개월 됐을 때 한 달 기간을 두고 그 처녀소한테 배합사료를 좀 올려주라는 거야. 한 달 기간만 두고. 그래도 발정이 안 오면 조금 더 올려주면 돼. 그러고 나서 발정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 원위치가 하면 돼. 계속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녀소들이 발정이 안 오고 어느 집은 잘 와서 수정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17개월, 18개월, 20개월이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소를 보면 살이 쪘어. 다들 생각이 어떻게 했느냐? 아, 배합사료를 그나마 500g 1kg 주는 것도 더 줄여야겠다. 그럼 더 안 오는 거야. 뭐 때문에 살이 찐지 모르고, 볏짚이나 라이그라스 많이 먹어서 살이 찐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배합사료가 번식에도 필요하고 발정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볏짚이나 라이그라스 조사료가 소한테 반출을 하기에는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먹이면은 과비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하고 아울러 가지고 처녀소들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소들, 속색인 애들 한번 우리가 머리에 한번 떠올라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최근 1년 동안에 처녀소가 새끼 안 들고 했던 그 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머리에 떠오르죠? 그 소들이 피모가 번질번질한 경향이 많습니까? 거칠거칠한 경향이 많습니까? 새끼 잘 안 들은 소가, 속색이는 놈들이 없었었나요? 예? 예. 번질번질한 애들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번질번질한 이유가 어디서라고 생각을 하냐면 배합사료를 많이 줘서 그렇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볏짚이나 조사료를 많이 주면 번질번질해져. 그 생각이 이제까지 잘못된 거야. 바뀌어요. 내가 이거는 나 혼자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다 휘발성 지방산의 이론이 있고 이게 다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우리 더 헷갈리실까 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배합사료를 적게 주고 볏짚을 많이 주고 라이그라스를 많이 주니까 몸이 번질번질해지는 거야. 기름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난소는 작아지고 몸에 기름기는 많아지고 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경산호도 처녀소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수정시키기 한 달 전에 배합사료를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1kg 범위나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정이 오면 수정시키고 원위치 가면 됩니다. 그 다음 경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새끼 낳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좀 사료를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사료 올려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한 달 후에 사료 올려주는 거는 송아지 설사에 큰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 예. 그래야 발정이요. 왜? 그것은 난소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집에 있는 번식우에 대한 소들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는 그 소들을 3단계로 구분해야 돼. 어떻게? 1단계가 언제라고요? 임신 7개월. 2단계가 도다먹이기 단계. 3단계가 송아지가 딸려있는 단계, 포유기 단계. 자, 1단계보다는 2단계가 더 영양소가 필요하고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 인식. 우리가 번식이 잘 안 되는 걸 때 어떤 걸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번식우가 분만하고 나서 3, 40일에 다 발정이 와야 돼. 그러면 그 3, 40일 안에 발정이 안 오면 저는 보나마나 그 집 소는 아주 좋은 소이든 간에 아니면 분명히 그 농가에는 사장님이 배합살의 양이 적게 줄 것이다라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 배합살의 양이 적게 주면 난소가 작아져요. 난소가 작아지면 발정이 안 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정이라는 증상이 3, 40일에 빨리 와서 수정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최소한 한 번 와야만이 그 이후에 20일 넘어서 와야 먼저 왔던 발정이 자궁에 있는 지저분한 염증을 없애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수정을 시켜도 잘 들어가는 정화정액이 선 조치가 된 다음에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닝닝하게 오게 되면 자궁의 이물질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수정시켜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궁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야. 자궁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집의 소가 그 경산호들이 이 좋은 소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일단 자궁에 약물 주입을 하든지 세척을 해줘야 돼. 점액이 깨끗한 것 같아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임신이 돼.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잘 겪어보면 수정을 일찍 시킨다고 해서 임신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분만하고 나서 7, 80일에 한 번에 와가지고 수정 들어가면 그게 잘 들어갈 때도 있어. 그 왜 그래요? 자궁이 깨끗해서 상태에서 들어가면 착 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는 3, 40일 되면 보이지 않는 이물이 있어서 수정을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제대로 착상되기 전까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발정을 일단 일찍 오게 해서 자궁의 정화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수정이 들어가야 임신도 잘 된다 이거.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수태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을 시켜서 한 번에 탁탁탁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사장님들 머릿속에 그것도 고민이야. 한 번 안 들어간 놈은 그 다음에 발정 오면 또 무슨 걱정이냐면 저놈이 다음에는 또 재발이 안 올까. 근데 뭔가 싹 스쳐가는 게 있어. 불안한 요소가 있어. 그 20일 후에 발정이 오면 그렇지 영락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의 큰 요인은 자궁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후산정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후산정체가 많이 있으신가요? 후산정체가 많은 집은 도다먹이기 할 때 배합살의 양이 좀 적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난산이나 과태하나 쌍태가 아닌 이상은. 두 번째로는 어미소가 분만하고 나서 옥시토신 아시죠? 옥시토신을 한 병을 사나 준비했다가 첫째 날 5cc 놓고 아마 이 자리에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있는 걸 갖다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5cc 놓고 둘째 날 5cc 놔라. 그러면 자궁 수축이 잘 되고 후산도 잘 나오고 이물질이 많이 없어지니까 좋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달 정도 돼서 발정이 안 오면 발정 와서 수정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전후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정을 오게 해서 자궁에 있는 이물질을 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정을 오게 하는 루타이스를 한번 놔보는 거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궁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난수한테 한 번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20일 넘어서 발정 와서 그 후에 와서 자궁을 깨끗하게 정화가 된 다음에 수정을 해야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잘한다 그러면 어미소 분만하고 나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가나마이신이나 겐타마이신을 갖다가 자궁에 좀 넣어주면 또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그런 방법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나중에 편안할 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한 40분 정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번식후는 단계를 나눠가지고 3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임신에서 임신 7단계 1단계 나누고, 도담액 2단계 2단계고, 송아지가 딸리는 3단계다. 1단계는 영양소가 제일 낮은 단계고, 2단계가 조금 높은 단계고, 송아지가 딸리는 단계가 더 필요한 단계다. 그리고 발정을 오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사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처녀소 같은 경우는 사료를 확 줄이니까 발정이 안 온 거다. 마찬가지로 경산후도 계속 설사한다고 사료를 줄이게 되면 어미소가 발정이 안 오게 돼 있다. 그러니 어미소가 분만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사료를 좀 더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또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많고 볏짚은 영양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얼마다? 70이다. 볏짚은 얼마다? 35. 예, 35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볏짚도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 살찐다. 이걸 알아야 돼. 예.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거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사료를 일반적으로 1단계는 3, 2단계는 4, 3단계는 5 이렇게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의 증감을, 내가 살이 찐 소는 좀 빼고 마른 소는 좀 더 주고 하는 거를 해야 번식도 잘 되고 송아지 설사도 잘 안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농장에서 지금 송아지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낳고 있죠. 지금 한참 많이 낳죠. 겨울에 낳습니다. 제가 최근에 질문 많이 받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송아지가 어미젖을 잘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못 먹고 문제가 될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참고로 송아지는요, 자기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송아지가 안 먹는다. 그거는 그 송아지가 밤새 얼어가지고 얼음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먹냐고만 자꾸 독촉하는 거야. 회복이 안 돼. 얼음탱이가 됐을 때는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연탄가스로 마셔서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많았어. 이해하실 거야. 연탄가스 중독이 걸려서 잘못된 거야. 그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송아지가. 몸에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는 애를 갖다가 왜 너는 어미소한테 가서 안 먹고 내가 주는 젖을 왜 안 먹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걔를 가능한 한 빨리 따뜻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야. 둘째,
거렁거리면은 다 폐렴이라고 생각하고 호흡이 헐떡헐떡거리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항생제를 자꾸 놓으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송아지가 태어나서 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이 사람이나 송아지나 똑같아. 애들도 여기 거렁거렁 하거든요. 그럼 이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굳이 그거 제거할 필요는 없어. 좀 소리가 거북하게 들리긴 해. 하지만. 그래서 그거 뭐 항생제 놓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굳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송아지가 어미젖을 못 빨고 또 어미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송아지가 초유를 못 먹을 때는 송아지한테 강제적으로 미리 준비해준 초유를 먹이셔야 돼. 초유를 준비했다가. 초유 분말을 내가 사놨다가 잘 녹여가지고 송아지한테 먹이셔야 돼. 언제 동안? 이틀 동안, 만 48시간 동안 먹이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그 송아지의 생명은 보장이 안 돼요. 절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영양소 링겔을 놔더라도 이틀 안에서 그 송아지한테 주는 초유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송아지한테는 그 생명을 살리는 거 초유밖에 없어. 좋은 영양소 링겔은 다 소용없어. 뭐를 해라? 초유를 제대로 잘 녹여서 먹이는 거야. 48시간 동안에. 48시간. 일반 분유 안 돼요. 간혹 이제 여기도 젖소 농가가 해가지고 냉동 초유를 얻어다 먹일 수도 있는데 냉동 초유도 그 송아지한테는 나쁜 것은 아니나 그 냉동 초유가 좀 질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젖소에 질병들이 많아요. 그것이 한우한테는 넘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중에 나와서 파는 분말 초유를 준비를 해놨다가 송아지가 태어나서 빨리 어미소한테 가가지고 초유를 못 먹거나 어미소가 잘못돼서 못 먹고 여러 가지 상황에 송아지가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는 별도의 내가 준비해놓은 초유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먹이셔야 돼. 먹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젖병으로 먹이면 안 먹는 수가 있어. 그러면 카테타로 해가지고 위카테타로 해가지고 먹이는 수밖에 없어. 그거는 시중에 팔아요. 그거를 먹일 때 우리가 송아지한테 뭐를 먹인다, 약을 먹인다, 어미소한테 약을 먹인다 그러면 겁나는 게 하나 있어. 기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겁이 나는 거야. 근데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이 기도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넣는 방법이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송아지나 큰 소한테 약을 먹일 때 자 보세요. 우리 사장님들 다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약간 제껴보세요. 이게 편합니까? 이게 편해요? 송아지 약 먹일 때 다 이렇게 들고서는 그렇게 먹이는 거야. 에 하고서는. 그게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로 일부 들어가는 거야. 적당하게 송아지의 모양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평형을 주고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여. 그러면 송아지 머리가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세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거를 또 약을 하나도 안 흘린다고 그냥 다 아가리 잡아가지고 이 해니 그 송아지가 안 죽고 배기겠냐고. 적당히 흘려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빨아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머리를 들고 하면 이거 안 돼. 그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만 조심하면 양 먹이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송아지가 태어나서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추위로 인해서 어미한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어미소가 또 발길질 하는 놈들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 가지고 또 지 어미가 발길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가서 얻어 터져가면서 먹는 놈들도 있어. 그 안타깝잖아.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제대로 못 먹으니까 미리 초유 분말을 준비해서 48시간 안에는 내가 준비한 초유를 갖다가 미기게 해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에서 어쨌든 요새 송아지 값이 좋든 안 좋든 송아지 죽으면 속상해. 더군다나 이렇게 엄동설안에 송아지 죽은 거 어디 파묻기도 참 그렇고 환장하는 거야. 그 송아지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송아지를 안 죽이는 방법은 초유를 잘 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 먹이는 방법. 저도 이제 깜빡깜빡하니 무슨 얘기를 딱 하려다가 딱 잊어먹었어. 그 초유를 잘 먹여야 돼요. 초유를 잘 먹여야 돼요. 그 초유 처음에 먹일 때 그 양이 얼마만큼 먹여야 돼요? 사장님이 먹이시는 초유 양이 어떤 거예요? 분말 초유. 분말 초유. 그게 이제 질문 잘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초유의 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체중하고 일단 결정이 돼요. 그럼 체중이 비슷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30kg다라고 보면 이 송아지가 초유는 우리가 일반 우유하고 뭐가 틀리죠? 네? 면역력이 좋잖아. 그 면역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IgG라는 게 있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IgG. 우리 IgG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면역력 물질인데 이게 IgG도 있고 IgA도 있고 IgM도 있고 IgD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면역 물질이 이게 이제 면역 물질인데 근데 초유에는 1리터에 20g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초유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우 어미소가 생산하는 초유가 우리 집이 대부분 설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이뮤노글로빈이 1리터에 20g이 안 돼서 그래. 첫째로는 함량 미달. 그 다음에 총량이 부족해가지고 설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따진다 그러면 그 분말 초유에는 일반적으로 초유가 20%다, 25%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태어나서 초유는 언제까지 먹여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48시간. 48시간 동안에 100g 정도는 먹어야 돼요. 이뮤노글로빈, 이 IgG를. 그러면 어미소한테서 초유를 100g 되려면 1리터에 20g 들어가 있으면 몇 리터 먹어야 돼요? 이틀 동안 5리터. 그 초유 분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 20% 30% 돼 있는데
이 100g이 돼 있는 거 보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사장님 먹이는 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아마 큰 게 470g짜리가 있고 작은 게 한 230g짜리일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녹이는데 어떻게 녹이셔? 끓는 물을 끓여서 거기다 식혀서. 끓는 물에서 녹이면 안 돼. 식혀서. 어떻게 하냐면 끓는 물을 끓게 해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찬물 섞어도 안 돼. 이게 안 돼. 자연적으로 식게 해야 돼. 언제까지 식게 해야 되느냐? 50도 됐을 때까지. 45도나 50도 되게 식게 해야 돼. 바로 먹이려면 한 45도가 나. 45도에서 잘 녹여야 돼. 근데 이 녹이는 것도 잘해야 돼.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가루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미숫가루 타먹고 분유 타먹어보면 입에 넣었을 때 뭔가 퍽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휘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70g짜리를 최하 이틀 동안 1개 이상은 먹어야, 제가 보기에는 2개까지는 먹어야 이게 완벽하게 그 송아지에 대한 설사나 호흡기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농장에 화순에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이틀 동안 3개를 먹인대. 3개. 그러니까 설사를 하나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 1년에 300도 나. 그러면은 한 마리가 24만 원이야. 24만에 300점 얼마입니까? 720입니까? 7,200입니까? 7,200만 원. 어쨌든 이 양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기에 보면 이 초유 분말에 이거는 몇 리터에 이 몇 그램에 몇 리터를 섞어야 된다는 그걸 꼭 규정을 지켜야 돼. 그걸 지키고 다 영어로 써놔가지고. 한글로도 돼 있어. 한글로 안 되면 못 팔게 돼 있어. 거기에 한글로 돼 있게 돼 있어. 한글로 안 돼 있으면 못 팔게 돼 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 가서 혹시 저기 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전화가 와. 초유를 먹였는데 송아지가 어미젖을 안 빨아요. 왜 안 빨까요? 배불러서 안 빨아요.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 안 빨아요. 그 충분히 먹은 거예요. 보통 470g짜리가 1리터 정도 섞으면 돼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네. 또 이제 우리 농가에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쓰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은 약 쓰는 거 하면 이래다가도 탁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제 폐렴이 걸리든 어떤 염증이 있어. 열이나. 그러면 열이 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호흡이 빠르고 막 이러면 열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정상 체온은 얼마예요? 예? 정상 체온.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합의를 봤어. 근데 다 잊어먹고 있을지도 몰라. 몇 도라고 했는데. 몇 도예요? 송아지마다 다르다?
예? 자, 우리 사장님 송아지 39. 또. 예? 우리 또 전 조합장님은 30보다 좀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38도. 또 여기 사장님 38.5도? 예. 38.5도. 자, 큰 소는? 예? 38.5. 큰 소, 우리 사장님은 송아지는 39, 큰 소는 38.5. 또 다른 의견. 자, 일단 큰 소하고 송아지하고 체온이 같을까 틀릴까에 대해서 우리 조 사장님은 좀 틀리다 그랬는데 1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보통 신생자축이 좀 올라가는 거로 해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30 몇 년 동안 똥구멍 쑤셔가지고 여기 이 저 보좀 생겨가지고 이 저 곰팡이 생겨 이런데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러면 송아지나 큰 소는 체온이 몇 도인가? 네. 송아지나 소는 38.5도예요. 38.5. 네. 38.5도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이거 한번 화이팅 한번 했는데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38.5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다 같이. 자, 우리 사장님부터. 38.5도. 저보다도 적어요. 38.5도! 진짜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나네. 38.5도! 38.5도. 그 38.5도인데, 그럼 우리가 열이 있다는 걸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39도가 넘어가면은 열이 좀 미열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미열이. 이거는 요정 38.5도에서 좀 6도씨에서 39도면 이거는 미열이 있대. 열이 좀 있는 거야. 39도에서 39.5도는 이것도 약간 고열이 있는 거야. 39.5도에서 뭐 40도, 40.5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이 열이 있으면 딱 생각하기에 다른 거 없어. 해열제 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해열제를 놔야 되는 게 틀린 건 아니나 저는 항생제가 먼저 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 이 해열제는요, 보통 이 해열제 열만 떨어뜨리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주로 거의 다 쓰시는 게 해열 진통 소염제를 쓰셔. 뭐를 쓰신다고? 해열 진통 소염제. 뭐 있으시지? 예? 케토프로펜. 또 아날지는 좀 틀려요. 뭐 플루닉신, 메글로빈 뭐 주로 케토프로펜 많이 쓰세요. 이거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실 거야. 이걸 연속적으로 4번 이상 놓으면 위출혈, 장출혈 될 확률이 50%다. 그거 모르고 놓으시는 거야.
그래도 체온이 안 떨어지고 문제가 되면 더 놓는 거야. 그리고 15에서 20mm 놓으라면 나는 그거 가지고 성에 안 차니 20에서 30 놓겠다. 하루에 한 번 놓으라는데 그거 성에 안 찬다. 아침 저녁으로 놓는다. 이러는 바람에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거야. 위치를 장출되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기 12장 개양인이 이렇게 개양 걸리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 잠 못 잡니다. 칼로 돌 있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척을 어마어마하게 놓습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 번식우들이 치료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될 때가 있어. 저걸 계속 놨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치료를 되면요, 우리 중국집에서 나오는 춘장 있잖아요. 새까만 거. 그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래요? 위에서 치료된 게 뻘겋게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똥하고 섞이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근데 까맣게 된 게 뭔지 모르지.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피가 나와서. 그 정도 되면요, 그 소는요, 빈혈이 생기고 힘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닌게르를 놔야 된대. 걔는 숨쉬기도 힘든데 닌게르를 놓으면요, 피에 적혈구가 없어가지고 더 숨쉬기가 일보. 나는 이 소를 갖다가 닌게르를 놔가지고 죽이고야 말겠다고 똑같은 거야.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이건데 해열진통소염제는 쓰시되 적어도 2번까지만 쓰시고 때려치워. 그럼 뭐를 주사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항생제를 먼저 놔야 돼. 항생제. 응? 항생제를 먼저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한두 번 쓰는 걸 하더라도 항생제를 안 놓고 열만 떨어뜨리라 그게 안 돼. 근데 항생제를, 이 얘기는 하도 중요해서 몇 년 전에도 했을 거야. 또 잊어먹으셨을 거야. 송아지나 중송아지들은 항생제 써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내보내도 수가 없잖아요. 큰 소들은 비육소나 번식우 같은 경우는 항생제 잘못 써가지고 그 소가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생제 썼을 경우에 잔류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도 항생제를, 어떤 항생제를 쓰느냐고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어. 세프티오포라는 항생제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저 항생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인데 큰 소나 비육소한테 놨을 때도 나중에 치료할 수 있는 게 주사 놓고 48시간 이후에 내도 괜찮은 거야. 너무 좋은 거지. 어미소한테 놓는 게 안전하잖아요. 이틀 정도는만 지나면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덜컥 3, 4개월 내일 모레 나갈 소한테 안 먹는다고 덜컥 주사를 탁 놓은 게 설파제 아니면 페니실린을 놨으니 그거는 휴약기간이 최하 20일 한 달이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어? 내가 이제까지 고생해서 키운 소를 갖다가 그냥 내면 기가 막힙니다. 잡아내는 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항상 농장에 저런 세프티오포 약을 준비를 해놨다가 열이 있고 염증 나오려면 저런 주사를 놓으셔야 돼. 놓으셔야 돼. 그리고 소염제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주로 전화 오는 부분들 보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반짝은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골치 아프게 이게 치료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돼.
저도 많이 썼어요. 저도 양심적으로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늘 뭐 전문가들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닮은 거. 여기 수액을, 송아지나 큰 소한테 이제 수액을 놓으시는 분도 계실까? 수액 놓으시는 분 한 20% 되실까? 송아지한테 문제가 있으면 수액을 놓는다. 한번 사장님, 안 놓으세요? 다 수의사가 와서 놓으세요? 저, 링겔을 놓는다. 식염수는, 예? 혀에다 놓으면 아니, 혈관주사 놓는다. 우리 집에 송아지가 혹시 문제 있으면 혈관주사 놓는다. 거기 없으시네? 놓으세요? 그럼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럼 뭐 그렇게 큰 얘기는. 혹시 그러면 수액을 놓는데 무슨 수액을 놓습니까? 포도당 5% 이내짜리. 예? 포도당 5% 이내짜리. 아, 그게 저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액을 놓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전에 보면 수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닌게르라고 그랬어. 닌게르 얘기가 이제 싹 없어졌어. 근데 닌게르가 뭐냐면 그게 사람 이름이야. 의사 이름이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닌게르액이야. 닌게르액. 근데 요새는 또 가끔 보면 하트만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의사야. 하트만 액이라는 게 그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어쨌든 송아지 설사하면은 식염수도 필요할 테고 포도당도 필요할 테고 하트만도 필요할 거고 뭐 로데빌 나오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거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포도당은 송아지한테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것만 많이 놨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식염수는 소금물이라 송아지한테 소금물을 주사 놔서 뭐 별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포도당이 그래도 달짝지근하니 송아지한테 에너지가 보충되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포도당은 많이 넣으면 안 좋습니다. 설사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계속 하는 게 식염수 넣으시고 식염수 안에 있는 5% 포도당이 들어있는 단가 식염수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식염수 같은 거 넣으시, 포도당을 넣으시면 안 되고 특히 또 10%나 20% 넣으시면 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 수액을 놓을 때는 비콤이나 타우린 같은 거 섞어서 쓰시고 그래서 바꾸세요. 뭐로 바꾸냐? 식염수로 바꾸세요. 예. 뭐 그렇게 많이 안 놓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도 많고 큰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소염제와 항생제. 예. 이게 이제 그 까지 보면 이제 소염제라고 써 있고 항생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소염제하고 항생제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그 치료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항생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세균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이제 세균이죠. 세균이 있을 때 바이러스는 이제 치료약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있을 때도 항생제를 놓는데 주로 세균에 감염돼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박살내기 위해서 놓는 게 항생제가 기본적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죽이는 데 중요한 거고 소염제는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염제예요. 그래서 조금은 약작용이 틀리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기로 인해서 생기는 폐렴이다. 그러면 그 폐렴이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기는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세균인 뭐 예를 들어서 파스츄라 헤몰라이티카라든지 파스츄라 뭐 몰토시다라든지 그런 세균을 일단 항생제로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난 것은 보조적으로 소염제를 치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주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시에 같이 해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지간한 것은 항생제로 가지고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된다. 예. 그리고 소염제를 주사를 놓는 경우도 아까 그런 위치별 장치를 때문에 많이 놓지는 마시라. 한두 번만 놓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소염제만 주구장창 놓으면서 열을 떨어뜨리고 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또 질문이 있어요? 그저 의미가 살쪄가지고 예? 순두부 같은 국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소비가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그 송아지 낳을 때 예. 송아지가 이제 순두부가 아, 예, 예. 그 보름에서 20, 예, 예. 그런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의미나 살쪄.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겼어요. 아까 저게 순두부 같은 변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와.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 기름기 때문에. 어미소한테 기름기 때문에. 주로 뭐 많이 먹여서? 푯집 많이 먹여서. 기름기 생긴 거야. 그러면 그게 나타났어. 어미 젖꼭지에서. 젖꼭지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 지방이 많이 나와. 이걸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 그죠? 살이 쪘는데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가 기름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어. 그거는 제가 유튜브나 저기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이해하기 좀 도움이 돼요. 그 나눠준 자료도 있어요. 이도제나빌이라는 주사약이야. 이거를 그 뒤에 보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를 어미소한테 하루에 한 번 20cc 놓고 송아지한테 이건 어미소 송아지한테 하루에 한 번 3 내지 4cc 놓고 그러면 좀 좋아져요. 좋아져. 근데 저거를 일주일 동안 놓으라고 그래. 놓을 때는 좋아. 안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미소한테 또 기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비를 시키지 말아야 돼. 뭐로? 볏짚 무한정 줘가지고 하면 안 돼. 좀 줄여야 돼. 예. 그 송아지 졌다는데 썰파제하고 페니실린제를 놓으라고 하는데 예. 송아지 다 똑같은 게 아니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송아지 설사할 때 쓰는 약을 뭐 설파제니 페니실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1차적인 선택약은 설파제가 좋아요. 송아지 설사한다. 그럼 내가 이게 세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사하는 건지 모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사 놓고 뭐 하면 1차적으로 설파제, 페니실린, 세파졸린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뭐를 놓는 게 제일 좋다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집은 설파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설파제가. 근데 페니실린을 놓으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피설사 할 때. 피설사. 송아지가 피설사를 언제 해요? 보통 한 20일, 25일 넘으면 피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그때는 같이 써야 돼요. 설파제도 같이 쓰고 페니실린도 같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피설사의 원인이 보통 설파제는 콕시듬이 잘 듣는데 그 피설사는
폭시듬이 아닐 가능성도 50% 이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약은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설파제하고 페니실린하고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약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체중에 봐서 이렇게 주사 놓으시면 돼요. 예, 사장님 오랜만이시네. 문장 정원이 예, 38.5도로 하고 있는데 예. 저게 이제 총아지 있죠. 총아지는 좀 높을까 이래요. 똑같다 그랬는데 사장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예. 아니 그런데 사람은 이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조금은 차이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총아지하고 아니, 저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그리고 38.4도하고 38.5도하고는 또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잘 재셔야 돼. 38.5도나 38.4도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충청도는 그냥 뭉게뭉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진짜 개갈이 안 나는 거야. 38.4도하고 38.5도는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내가 38.5도 이렇게 외친 거예요. 38.4도 절대로 아니에요. 38.4도 나온 건요, 그 송아지에 설사나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 어미소도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38.4도 나타나요. 정상적으로 38.5도입니다. 아주 더운 날, 막 이럴 때는 39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그거를 빼고는 38.5도가 정상입니다. 예. 그러면요, 저체온이 있을 때 있잖아요. 송아지나. 예. 그러면 애미는 말고 예? 송아지가 저체온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딱 해봐요. 예.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막 애한테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긴 예. 하는데 예. 그냥 저희가 간단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람도 체하면 예. 이렇게 귀를 통하게 할 때 이렇게 통 타주잖아요. 예, 예, 예. 혹시 그런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저체온 날 때 따뜻하게 하긴 하는데 아, 따준다? 그건 뭐 한방 쪽이라 저는 모르겠고, 뭐,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오염 안 되게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수정할 때 보면요, 좀 발정이 오래가는 소가 있거든요. 예. 인간이. 처녀소가 경산호가. 그런 애들 보면 보통 난 애들이 좀 오래가더라고요. 몸이 좋은 애들이. 예, 예. 자, 어떤 애들은 한 이틀, 3일 후에도 자, 보세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현실에 이제 고민되는 게 발정이 길게 간다는 거야. 발정이. 자, 발정이 길게 간다는 건 뭐겠어요? 그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고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막말로 터지질 않은 거지. 이게 터지질 않은 거지. 여기에 호르몬이 많이 있어. 호르몬이 많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야. 이게 터지지 않은 거야. 그럼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풍선을 터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압이 있어야 이게 터지거나 아니면 얇아져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물방울 놀이 할 때 그 얇으니까 탁탁탁 터졌잖아요. 그게 안 터지는 거야. 그게 안 터지니까 오래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두꺼워서 그런 거야. 두꺼워서. 두껍다. 터지지 않는 게. 이게 왜 두꺼울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답은 드렸어요. 과비나 지방이 없어야 저것도 얇아지고 탄력이 있으면서 배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게 배란이 안 되고 늦게 두꺼워지느냐?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기름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염증으로. 그러면 기름이 많은데 어디서 왔느냐? 제가 아까 배합사료에서 올 확률도 있지만 어디서 더 왔을 확률이 높다고? 젖집에서 온 거예요.
볏집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수정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의사분들도 새끼 잘 안 들어가면 뭐라고 하고 한마디 꼭 하고 가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사료 줄여. 그러고 가. 근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틀린 거야. 사료 줄이면 줄여서 해보세요. 발정이 잘 오나. 약하게 와. 안 와. 그래서 발정을 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3개가 있어. 제가 만들었어. 발정을 잘 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이? 우리 사장님, 번식을 발정 오게 하려면 하는 방법이 뭐 있으셔? 발정이요? 네. 저 현실적으로 뭐 비타민제가 그렇지. 그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우리는 발정을 잘 오게 하려면 뭐예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갖다가 잘 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합사료예요. 발정을 잘 오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거 배합사료다 이거예요. 배합사료. 한번 외쳐봅시다. 배합사료. 아, 배합사료. 배합사료예요. 옹이하는 게 배합사료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밥하고 반찬을 안 먹으면서 밥 대신에 비타민하고 미네랄만 쳐 드셔야 건강합니까? 아니잖아. 밥하고 반찬 먹어야지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사료는 안 주고 비타민하고 미네랄만 드립자 도는데 왜 발정이 안 옵니까?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안 오지. 기본적으로 사료 주고 어느 정도 해줘야만이 그래도 비타민하고 미네랄 줘야 이게 효과가 있어서 발정이 오는 거지. 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잔뜩 줬는데 왜 우리 집 소가 발정이 안 오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배란이 왜 늦게 되고 이러니까 발정이 지속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두꺼운 건데 이 두꺼운 것이 염증이나 과비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조사료 과다에 의한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 이걸 배란을 촉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란을 촉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배란을 촉진시키게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고나돈이나 뭐 립세탈이나 뭐 이런 포타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 그것이 주사를 놨을 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낭종으로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양관리가 기본적으로 돼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한우들 낭종 엄청 많아요. 그 새끼 다 안 들어가는 거 거의 낭종일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사약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그걸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물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안 되면 터트리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면요. 이걸 손으로 터트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오늘 하려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이 참고적으로 그 유튜브에 소연소 유튜브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자세히 보시고 또 그 밴드도 이렇게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하는 시간이 제가 어떤 사양관리나 질병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방역 얘기를 해요. 방역 얘기. 방역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돈이 안 나고 우리 이제 소방관님 오셔가지고 내가 생각이 나는데 이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질병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역이라고 해요. 그걸 차단한다고 해서 차단 방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질병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우리도 알아야 돼. 질병이 생기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3가지 요소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근,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염시키는 게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소가 있어. 다른 소하고 없이 걔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하나 될 게 없어. 전염원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대상동물이 있어야 돼.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염원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전염원을 차단시키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농가에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집에 발생한 질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내가 전염원이 돼서 신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집 마실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집 가서 농장에 가서 이렇게 밟게 되면 그 집에 어쨌든 뭐 세균이나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걸 옮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단 방역을 해라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뭐 흔히 우리가 식상한 얘기지만 자주 소독하고 서로 이렇게 전염이 안 될 수 있게 차단시키는 게 제일 질병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열심히 해야 또 그럴 것 같고 어쨌든 방역 얘기는 말씀드렸고 뭐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밖에 질문 안 하네. 좋습니다. 예. 소가 예. 이제 육성으로 먹이다가 이제 번식으로 먹일 때 그 기간이 예. 6개월 동안은 육성으로 먹여야 되고 번식으로다가 그 전환이 몇 개월 정도 돼야 되나?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료든 육성우 사료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맞는 그것을 배합을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그 회사에서 나온 이거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먹이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육성 사료는 아마 12개월까지 먹이시죠. 예? 보통 먹이실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육성 사료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발정이 잘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번식 후 사료를 먹이니까 이게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발정이 잘 안 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12개월 넘어서는 어떻게 먹여요? 12개월 넘으면 번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육성 사료를 갖다가 수정시킬 때까지 먹이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살이 많이 찌잖아. 그러면 6개월, 8개월, 10개월 때 전체적인 사료 양을 좀 줄여주고 나중에 수정 들어갈 때쯤 좀 잠깐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사료를 줄여준다 그러고 사료 영양가도 안 좋은 거 주고 이게 사료 양도 줄여주고 무슨 놈의 발정이 와? 안 오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 그 육성은 이제 크게 이제 번식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는 번식 후 사료를 먹여야 번식이 잘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우 사료를 수정시킬 때까지 먹이는 게 저는 발정이 안 왔을 경우에는 낫다 보는 거고 거기서 일단 12개월 이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하는 양이 과하다 해서 조금 줄여주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는 많이 줬다가 살찌니까 주지 말라 하니까 얘는 해야 될 일이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이 안 좋은 사료를 줄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죠? 네. 또 궁금한 거 뭐 한두 개. 번식을
잘 안 붙어요. 번식을 주면. 그러니까 사료가 안 좋으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예. 예. 1호 아니면 2호를 주거든요. 비육소, 아니 비육수 아니어도 암소. 암소, 예. 암소 1호, 2호가 뭐로? 덜 줘도 살 붙는 여기 그림이 낮. 그러니까 1호하고 2호가 번식호보다는 더 좋은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살 붙이려고 살을 저기 모은다고 해갖고 소들을 번식을 얘기하는데 번식을 먹이면 살이 잘 안 붙어요. 그게 영양가가 낮으니까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하나만, 여기 비육소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육소 얘기 딱 하나만 하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송아지, 좋은 송아지 생산해서 설사하지 않게 하고 잘 키우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번식을 잘해서 송아지 생산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비육소를 갖다가 어떻게 육량을 잘 만들고 등신단 면적을 넓히고 피하 지방을 낮추고 육질을 좋게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가 어떻게 피하 지방은 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마블링을 좋게 할까? 그러면 근내 지방이 좋게 되고 피하 지방이 얕게 되는 방법을 있을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육소를 갖다가 30개월에 출하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료 먹이는 그 양의 분포가 언제 제일 30개월 동안 언제 제일 많이 먹일 때입니까? 언제 비육소를 비육시킬 때 태어나서 30개월 동안에 언제 비육소를 제일 많이 먹게 합니까? 20개월령. 20개월령 전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6, 7개월서부터 22, 3개월 정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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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료가 제일 많은 게 후기거든. 전기사료. 무슨 얘기인지 안 돼. 그게 이제 전기, 후기, 육성 있잖아요. 예. 전기사료. 아, 전기. 그러니까 전기가 보통 13에서 23으로 돼 있죠. 14개월. 예. 그 14에서 23. 근데 어쨌든 비육소한테서 제일 많이 사료 줄 때가 일반적으로 16개월에서 23개월이에요. 기죠? 예? 예. 이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소들이 많이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줄 때는 몇 킬로까지 주느냐 이거지. 예? 근데 실컷? 나중에 안 먹으면 어떡해? 근데 그게 맞는 게 16에서 23개월 사이에 특히 21개월 이전에 16개월에서 22개월에 많이 주는데 21개월 이전에 17개월에서 21개월 동안에 조금 지금보다 하는 양을 좀 더 배합사료 기준으로 태말 기준으로 좀 더 많이 주면 나중에 조건은 입 닫은 현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좀 더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이 마블링이나 피하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16개월에서 23개월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주는 기간이다. 그러면 16, 17에서 21개월까지를 전반기라고 하고 21에서 23, 4를 후반기라고 하면 전반기에 지금 하던 양을 조금 더 강하게 먹이시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름기가 더 많이 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기름기가 더 많이 끼면 그때 끼는 기름은 어디로 가냐면
피하 지방으로 갑니다. 피하 지방으로 가요. 피하 지방으로 가는데 그 피하 지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혈액이나 림파를 통해 가지고 근육내로 지방으로 갑니다. 마블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피하 지방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미리 일찍 피하 지방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시들어서 근내 지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이 느끼기를 지금 하던 그 기간에 앞 기간에 조금 좀 더 신경 써서 더 미겨라. 그때는 등지방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해준다? 근내 지방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저는 어쨌든 최선한다고 했는데 머리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38.5도하고 아까 뭐 질렀죠? 예? 배합사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